그녀는 남편을 단지 돈을 대는 존재로 여겼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는 두 사람의 결혼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남편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관계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문자와 영상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남편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 순간 그가 쌓아올린 6년의 결혼은 산산이 부서졌다. 배신은 종종 조용히 다가온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지낸다 해도 그 속에선 이미 균열이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어색한 시선, 애써 외면했던 작은 징후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진심을 산산조각 낸다. 그리고 진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통해 밝혀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의 고발이 아니다. 이건 자신을 지워가며 지켜온 관계에서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는 남자의 기록이다. 혼자만 애쓰던 결혼, 더는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약속,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복수를 결심한 한 사람의 차가운 선택이 시작된다. 그의 분노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그녀가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을 그는 들춰냈고 그 결말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한다. 한 여자의 가벼운 거짓말이 어떻게 삶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으로 번져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진 남자가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윤정과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됐다. 34세 나는 그녀가 32일 때부터 함께 살아왔다. 결혼 생활은 꽤 단단하다고 믿고 있었다. 최소한 며칠 전까진 말이다. 지난 주말 윤정은 나를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데려갔다. 그녀는 얼마 전 광고 기획사로 이직했고 그 후로는 퇴근 후 모임이나 회식에 자주 나가곤 했다. 나를 빼고 말이다. 그래서 이번 초대가 반가웠다. 그녀가 그렇게 자주 언급하던 사람들을 드디어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내심 기대도 컸다. 모임 장소는 강남에 있는 루프탑 바였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윤정은 마치 나를 데려온 게 후회된다는 듯한 태도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따라 조심스레 대화에 끼어보려 했지만 윤정은 나를 거의 무시했다. 아, 남편이에요. 딱 그 한마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곤 다시 고개를 돌려 동료들과 웃고 떠들기 바빴다. 마치 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결국 나는 사람들 주변에서 어색하게 서성이는 구경꾼이 됐다. 대화에 끼어들려 해도 반응은 냉랭하거나 대충 넘기기 일쑤였다. 모욕감과 혼란이 뒤섞여 마음이 뒤집혔다. 설상가상으로 민석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윤정과 같은 팀인 듯한 그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윤정에게 유난히 살갑게 굴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스치듯 만지는 행동에도 윤정은 별다른 반응 없이 웃어넘겼다. 오히려 팔을 살짝 건드리거나 그의 농담에 깔깔 웃는 모습이 내 눈에 꽂혔다. 그 순간 나는 그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는 걸 봤다. 윤정은 웃었다. 아무렇지 않게. 참다 못해 나는 그녀 옆에 서서 작게 물었다. 여기 괜찮아? 윤정은 날 한번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응, 그냥 이야기 중이야. 그러곤 민석에게 나를 제대로 소개조차 하지 않은 채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민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팔을 걷었다. 나는 난장판을 만들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물러났다. 그 순간 윤정의 대학 동창이자 그날 파티에 온 수진이 다가왔다. 내 어색한 상황을 눈치챘는지 곁에 있어 주었다. 그 사람 혹시 현우 씨가 남편인 줄도 모르는 것 같던데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의 말에 나는 더더욱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내 아내에게서 난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다.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술이 오가고 모두가 들떠 있었지만 나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 윤정과 그녀의 동료 몇 명, 그중엔 민석도 있었다. 나는 몇 발짝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음악 사이로 들려온 윤정의 웃음소리와 말은 분명했다. 쟤,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ATM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런데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ATM? 오늘 비용은 그쪽이 내나 보죠? 윤정은 웃으며 덧붙였다. 내 생활비 대주는 사람이랄까? 원래 남편이란 그런 거잖아요? 나는 바로 옆에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감정이 격해져 숨이 막힐 정도였다. 내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갑처럼 말하고 있었다. 잠시 후 윤정이 돌아봤다. 내 표정을 본 그녀의 눈이 잠깐 커졌다. 놀란 듯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보여?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윤정은 따라오지 않았다. 심지어 연락도 없었다. 다행히 수진이 내가 나간 걸 보고 따라 나왔다. 괜찮아요. 나는 결국 들끓던 감정을 쏟아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들었어요. 그건 진짜 아니었어요. 그녀는 윤정을 대신해 사과했고 그 상황이 몹시 불편하다고 했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윤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먼저 갈게. 너는 다른 사람이랑 들어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을 보며 속이 뒤집힌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나는 그냥 지갑이었을까? 그날 새벽 윤정은 한두 시쯤 집에 들어왔다. 술에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현관을 열었고 나는 아직도 깨어 있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뭐였어? 오늘 그 말. 내가 그냥 돈줄이라는 말, 농담이었어? 윤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어넘기려 했다. 그냥 웃자고 한 거지. 여자들끼리 그런 농담 많이 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내가 오버했다고 했다. 파티 분위기 망치고 창피를 줬다고. 그게 웃겨. 내 입장에선 모욕이었어. 나는 차분히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난 당신한테 사람이 아니라 카드 한 장인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잖아. 오해한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정의 태도가 달라졌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당신이 제대로 남편처럼 행동했으면 내가 그런 말 했겠어. 계속 옆에서 삐져 있는 모습이 더 민망했어. 나는 믿기지 않았다. 그날 내가 왜 뒤에서 조용히 있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말싸움은 곧 큰 싸움으로 번졌다. 처음엔 핑계였던 말이 이제는 내 탓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요즘 남편 같은 역할도 안 해. 우리 사이 당신이 먼저 포기했잖아. 나는 긴 시간 야근하며 일했고 최근 승진으로 인해 더 바빠졌다. 하지만 틈틈이 함께하려 했고 그녀도 그걸 이해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방치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내게 씌웠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감정 조작 같았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윤정은 결국 등을 돌리며 말했다. 좀 그만 좀 해. 별일도 아닌 걸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난 손끝까지 차오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결국 거실의 작은 방에서 혼자 밤을 보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문제의 원인인 듯 행동했고 한 번은 다가와 억지로 다정한 척도 했다. 나는 피했다. 상처가 아직 그대로였기에. 그녀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니잖아. 내가 사회생활 좀 한다고 그렇게 못 견뎌. 말이 안 됐다. 내가 문제라는 듯한 태도에 혀를 찼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지 못했다. 6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부 상담이라도 제안해볼까 고민했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정이랑 관련해서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보여주었다. 수많은 메시지 캡처와 짧은 영상 하나. 거기엔 윤정과 민석이 나눈 대화들이 담겨 있었다. 연인처럼 서로를 그리워하는 말투, 언제 또 보냐는 얘기, 그리고 그날 파티에서의 은밀한 접촉들. 수진은 설명했다. 며칠 전 윤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때 핸드폰 잠금이 안 걸려 있었고 계속 알림이 울려서 무심코 봤는데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녹화하고 삭제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캡처한 영상 일부를 나에게 전송해 주었다. 손은 떨렸고 속은 텅 비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다. 메시지 중 하나에서 민석이 걱정하듯 물었다. 남편한테 들키는 거 아니야? 윤정은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어. 바쁘단 핑계로 내 얘긴 듣지도 않아.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그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걸 못 채워줘. 넌 다르잖아. 라고 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외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력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수지는 영상 하나도 가지고 있었다. 파티 말미에 찍은 것으로 윤정과 민석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춤을 추며 웃고 있었다. 주변에선 환호성이 터졌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마 내가 밖으로 나간 사이였을 것이다. 그 영상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찢어졌다. 그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난 거였다. 모든 걸 확인한 후 나는 말 그대로 무감각해졌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차라리 무너졌다면 속이라도 시원했을까. 수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렇게까지 당신을 대하는 거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녀는 윤정과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이번 일을 보고 나서는 모든 존경이 사라졌다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 모든 증거들을 앞에 두고 앉았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6해가 거짓 같았다. 윤정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말을 거의 하지 않기에 그녀는 내가 단지 파티 일로 아직 화가 나 있다고만 생각한다. 자신의 외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이 결혼은 끝났다고 느꼈다. 아직 그녀에게 외도 사실을 직접 말하진 않았다. 그 순간을 준비하며 다음 수를 생각 중이었다. 변호사를 먼저 만날까 고민도 했고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말할지 수없이 머릿속에서 리허설했다. 그리고 이틀 후 나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수진이 준 메시지 캡처와 영상, 모든 자료를 출력해 들고 갔다. 변호사는 내게 조언했다. 아직 아내분께 말씀하지 마세요. 증거를 다 확보하고 대응 전략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자녀가 없었고 집은 결혼 전 내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다. 그 점이 상황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었다. 나는 곧바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준비했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아직 윤정에게 서류를 전달하진 않았지만 모든 게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밤 나는 그녀를 불러 앉혔다. 나 다 알아. 민석이랑 내가 무슨 사이였는지. 내 말에 윤정은 잠시 얼어붙더니 애써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뭐라는 거야? 무슨 사이? 그런 거 없어. 나는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인쇄된 메시지 몇 장을 내밀었다. 그녀가 직접 보낸 말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윤정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오해야. 장난이었고 몇 번 안 됐고 그냥 내가 좀 외로워서. 핑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당신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잖아. 나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어. 또다시 그녀는 피해자인 척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먼저 우리 관계를 포기한 거잖아. 나 혼자 붙잡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파티 다음 날 했던 말과 똑같았다. 반복되는 가스라이팅. 지금 그 말을 또 하겠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야. 나를 배신하고 우리 결혼을 무시한 건 당신이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윤정은 날카롭게 물었다. 이거 수진이지? 그 여자 보여준 거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난 이제 다 안다는 거야. 그제야 윤정은 무너져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내가 다 망쳤어. 근데 너무 외로웠어. 그녀는 울며 매달렸다. 뭐든 하겠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그 남자에게 우리가 거의 끝난 관계라고 말한 순간 이미 우리 사이도 끝난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그냥 죄책감 덜 느끼게 하려고. 나도 그게 틀렸단 건 알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건 내게 마지막 못을 박은 거야.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우리 결혼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든 거니까. 윤정은 울며 화를 냈고 다시 사과했고 다시 원망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려?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주고?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 기회를 나는 수개월 동안 줬어. 당신이 나 몰래 술 마시고 웃고 있을 때 난 혼자 붙잡고 있었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선언했다. 우리는 끝났어. 난 이혼을 진행할 거고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줘야 해. 그 말에 윤정은 다시 폭발했다. 진짜 냉혈하다. 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 없던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지금은 같이 있을 수 없어.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친구 집이라도 알아봐. 이건 협의 절차로 정리할 거야. 법적으로 바로 퇴거를 요구하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4명의 집인 만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에 머물고 있다. 방은 따로 쓰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혼자 우는 소리만 들릴 뿐. 긴장감은 팽팽하고 분위기는 무겁다. 하지만 이것도 곧 끝날 거다. 나는 변호사와 협의해 그녀가 이 집에서 나가는 날까지의 일정을 조율해 두었다. 한편 수진을 통해 또 다른 사실을 들었다. 민석은 윤정에게 우리 부부가 이미 끝난 사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 그녀가 그에게 남편은 상관 안 해.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어 라고 말하며 속였다는 걸 민석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수진 말로는 민석은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윤정과의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솔직히 다행이었다. 사흘이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변호사 상담, 이혼 절차 시작, 진실 폭로 모든 게 몰아쳤다. 윤정은 왔다 갔다 한다. 어떤 날은 내달리고 어떤 날은 내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울부짖는다. 나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지만 더 이상 흔들리진 않는다. 그녀가 아무리 말을 바꿔도 나는 확신한다. 이 길이 옳다는 걸. 결국 나는 윤정을 집에서 내보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집 몇 개를 챙겨 친구 집으로 간 듯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 묻고 싶지도 않았다. 며칠 뒤 그녀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다. 예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별다른 반박은 없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복잡하지 않았기에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사실 그녀가 이혼을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 건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녀의 사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수진 집에 잠시 머물렀다고 들었다. 나도 의외였다. 그런 상황에서 수진이 그녀를 받아줄 거라곤 생각 못했다. 수진에게 물으니 당장 위험한 선택을 할까 걱정돼서요.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동거는 일주일도 못 갔다. 윤정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고 수진에게 위로와 돌봄을 당연하게 요구했다. 심지어는 내가 다 망친 거야. 내 결혼도 내 인생도 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말로 둘 사이도 끝이 났다. 윤정은 결국 집을 나와야 했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 쪽 사람들이었고 내가 진실을 알린 후 그들 역시 그녀와 거리를 뒀다. 친정은 멀리 있었고 그곳으로 가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며칠은 모텔에 있다가 직장 동료에게 신세를 진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은 알고 싶지도 않았다. 민석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다고 들었다. 그녀는 부서 이동을 요청했고 이유는 심리적 부담이었다. 그 모든 건 그녀가 자초한 일. 솔직히 조금의 연민은 들었지만 그뿐이다. 책임엔 결과가 따른다는 걸 그녀도 이제는 알겠지. 남은 건 정리였다. 그녀의 짐을 집에서 치우는 날 나는 일부러 외출했다. 동생에게 부탁해 정리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옷, 개인 물품, 약간의 가구를 챙겨갔다. 그중 내 우편물 사이에 끼워진 쪽지가 하나 있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야. 행복하길 바래. 수진과 함께 나를 짓밟은 걸 후회하지 않길. 그 글은 말보다 더 싸늘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기록용으로 전달한 뒤 잊었다.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어 가던 즈음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수진과 나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처음엔 사건 후 서로를 위로하며 대화만 나눴다. 그녀도 배신당한 기분이 컸기에 우린 비슷한 고통을 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엔 단순히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관심사, 영화, 음악, 일상의 감정까지 공유하게 되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편안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솔직하게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함께 전시회를 본 후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요즘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춰섰다. 나 역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에 조심스러웠다. 나도 그래. 그렇지만 천천히 가고 싶어. 서로에게 부담 주고 싶진 않아.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나는 멈춰 섰다. 나 역시 느끼고 있었다. 나도 그래. 근데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천천히 가고 싶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하루하루 알아가는 사이로 지금까지 두세 번 정식 데이트를 했다. 그녀는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말이 잘 통했고 생각보다 공통점도 많았다. 처음 파티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그만큼 더 빛나 보였다. 아직 이 감정을 공개적으로 알릴 생각은 없다. 정식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조심하고 싶었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알고 있고 그들은 웃으며 말한다. 이번엔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나는 웃는다. 정말 인생은 아이러니다. 윤정은 나를 남편답지 않다고 했고 나를 무시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제야 알게 됐다. 나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사실 나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미 그 결혼 생활 안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외로웠다. 그녀는 벌써 나를 떠나 있었고 나는 혼자 애쓰며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혼자만 싸우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윤정의 외도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단호히 놓게 만든 계기였다. 그리고 수진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다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와 나, 우리는 느리지만 솔직하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물론 소문은 돌았다. 결국 우리 둘은 몇몇 지인들과 겹치는 인맥이 있었으니까. 나는 윤정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심 걱정했다. 그녀가 언제든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서울 도심의 한 라운지바, 오랜만에 수진과 그리고 지인 부부와 함께 가볍게 춤추며 즐기던 밤이었다. 음악이 흘렀고 우린 바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소소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선 아직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대단하네. 벌써부터 입도 안 마른 이혼 서류에 키스나 하고 있고. 돌아보니 윤정이었다. 그녀는 서 있기보다 터질 듯이 분노에 차 있었고 목소리는 술기운과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 친구랑 그 짓을 해. 나 창피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여긴 그런 이야기할 장소 아니야. 조용히 가자.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나를 향해 소리쳤고 수진을 향해서는 모욕적인 말까지 내뱉었다. 배신자야. 내 남편을 뺏어간 너도 똑같아. 수진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조용히 말했다. 이러지 마요. 지금 이건 당신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윤정의 분노를 더 부추겼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나는 가볍게 어깨를 잡고 막았다. 그만해. 제발. 그때 클럽 직원 2명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시죠.
윤정은 끝까지 고함을 질렀지만 결국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안내되었다. 밖으로 나가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너는 날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어. 넌 정말 비겁해. 문이 닫히고 소란이 가라앉자 우리 무리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 밤은 더 이상 즐길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녀가 골목 반대편에서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전화를 걸고 있는 듯했지만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는 얼굴이었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도착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떠났다. 차 안에서 수진과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프고 씁쓸하고 왠지 모르게 슬펐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 깊이 결론을 내렸다. 그녀와의 결혼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어떤 후회도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건 서로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가장 인간적인 마무리였다. 나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 이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려 한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렸다. 서울의 늦겨울은 마지막 몸부림처럼 차갑고도 조용했다.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돌이켜보면 그 긴 여정은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 상처는 분명 아팠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윤정과의 결혼은 실패가 아니었다. 단지 끝이 온 것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 것뿐.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움이란 감정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나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쓰고 싶다. 수진과 나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걸으며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알게 됐다. 관계란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작지만 일관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윤정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다시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도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과거는 나를 아프게 했지만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창밖에 내리던 눈이 어느새 그치고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